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내기와 영아 발달에 대해서 다른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좀 더 보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내기 발달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요. 생명의 그 근본은 태내기, 태아기 수정부터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여성의 성인 평균 월경 주기가 28일부터 35일이라고 하면 28주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24주기라고 하면 14일이면 이제 배란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월경 주기가 난자가 월경 주기 중간쯤 14일이면 양쪽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난자가 배출이 되죠. 이거를 이제 배란이라고 하는데 배란된 이후에 수정이 되게 되면 임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게 되면 23쌍의 염색체, 그래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생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요게 이제 쌍이니까 쌍이면은 한 쌍이 두 개죠. 그러니까 나누기 2로 하게 되면 46개의 염색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염색체가 구성된 생명체를 형성돼서 34에서 40주, 그래서 만삭이 되는 40주까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태아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출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영아기로 보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태내기라는 그 시기를 거쳐서 탄생, 그러니까 출생을 하게 되면 영아기로 이제 바로 시작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가 우리가 이제 23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3쌍 중에 우리가 태아의 성별을 결정하는 선 염색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염색체는 XX 염색체고 남자의 아이의 염색체는 XY를 갖고 있는 염색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23쌍의 염색체라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XX는 여자, XY를 가진 것은 남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자, 임신이 되게 되면 1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수정에서부터 임신 3개월까지의 의미하는 것을 1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배아, 그래서 빠른 속도로 분화되고 조직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 배아가 급속도로 뭐예요? 2분엽에서 4분엽, 4분엽에서 6분엽, 8분엽, 12분엽, 16분엽,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이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달의 태반에 있어서의 형성 과정들이 있는데요. 양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 물처럼 생긴 건데요. 아이가 좀 자연스럽게 둥둥 떠다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외부에서 충격을 주게 돼도 충격을 완화시키는 태아 보호를 하는 양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양수도 흡입도 하고요. 뱉어내기도 해요. 뱃속에서. 자, 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체와 태아를 연결시키는 탯줄. 그거를 통해서 태아가 필요한 수분이라던가 산소, 영양 이런 것들을 흡입을 하고 영양을 본인 스스로가 탯줄을 통해서 많이 본인이 필요한 만큼의 어떤 그런 그 흡입하고 내뱉고 그리고 태아에 그 관련돼서 모든 혈액을 공급한다거나 영양을 공급한다라는 것도 역시 태반, 탯줄을 통해서 얘가 노폐물을 배출을 합니다. 자, 임신 후 3주에서 8주에는 배악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있는데요. 자궁벽 착상 후에 6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1단계에서는 배악이 그래서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을 것인가 얘가 이제 뱃속에 막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배악이라고 하는 요 시기가 딱 지나면 엄마의 이제 저부라고 하면은 그 배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저부거든요. 그래서 자궁 위쪽에 자리를 잡아서 착상을 하게 되면 태반이라는 게 착상이 돼야 그 다음부터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하나의 노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기가 되면 세포 분열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신 4주경이 되면 제일 먼저 그 기간에서 아이가 생겨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다? 심장이 팡팡팡팡 뛰어야지 얘가 이제
그때부터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뇌와 신경 조직이 분화되면서 입이나 소화기관 또 간, 신체 조직의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든 장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 심장 박동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임신 2개월 말에는 입가, 눈, 귀, 팔, 다리들이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형성이 되죠. 그렇다고 자세하게 막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다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개구리 잡으러 다닐 때 보면 그 올챙이가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꼬리가 점점 없어지면서 짧아지면서 앞다리 뒷다리 막 나오잖아요. 올챙이가 그것처럼 처음에 생성될 때 우리가 앞다리 뒷다리 나올 때 보면 그 손이 뭐 10개다, 발이 10개다, 발가락 10개다 이것을 갖다 크게 뭐 자세하게 생기는 건 아니고 몽뚱거려서 이제 그런 형상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임신 3개월이게 되면 성별을 구분할 수 있게끔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아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23개 염색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염색체가 23개인데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1번째 염색체가 문제가 생겨서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염색체가 부족하게 되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렇죠. 염색체 이상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한테는 없어야 되는데 21번째 염색체가 X가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염색체에 대한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신 2기에 임신 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4개월에서 6개월로 보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뱃속에서 키나 몸무게 이런 게 이제 성장이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월이라고 하면 16주가 되고요. 5개월이면 20주, 6개월이면 24주가 되는데 개월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수로 이렇게 따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몸무게에 있어서 우리가 14주가 되면 100g, 그리고 20주가 되면 300g, 24주가 되면 600g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격도 보시면 대부분 뼈가 신체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을 인지를 하게 되고 66주에 그리고 순환계에 보면 심장 근육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비뇨기도 이때는 적소에 심장이 위치가 좀 정확하게 달려 있고요. 전형적인 모양 그리고 기능 달성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경계도 역시나 뇌엽의 윤곽을 나타남으로써 손의 약간 돌출부로부터 구분이 되고요. 감각기관도 역시나 일반적인 감각기관 구분에 있어서도 보여줍니다. 5개월 그러니까 만 20주가 되게 되면은 키는 조금 상당 부분 많이 크죠. 그래서 16에서 18cm 정도가 그 키에 대한 센티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몸무게도 300g이 되는 거고 이때 되면은 이제 그 흉골 그래서 우리 갈비뼈라고 하죠. 흉골의 이제 골화 그래서 뼈처럼 이제 단단하게 뼈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태아의 움직임도 임산부가 강하게 느끼는 태동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순환계나 비뇨기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점점 더 발달이 되고 있고요. 신경계에서 뇌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고 감각기관에서도 코와 귀의 골화라고 하면은 벌써 이제 다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저기 이렇게 왜 우리 3D 초음파를 보게 되면 코와 귀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개월이 되게 되면 이제 24주가 되는데 이때는 키 자체도 23cm 정도가 되는 거고요. 몸무게도 이제 20주에부터 굉장히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혈액 순환기를 보게 되면 자, 혈액 생성의 골수처럼 증가되고 간에서도 저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감각기관들도 역시나 이제 이때부터는 엄마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임신 주기에 가장 중요한 것, 산모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또는 함부로 약을 먹거나
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보통 이제 그 6개월 이상이면 충분히 밖에서 있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라고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신 3기가 되면 7개월에서 출생 전까지를 이제 임신 3기, 그래서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28주, 32주, 36주, 40주로 되는데 보통 이제 7개월이라고 하는 28주에는 27cm로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요. 뭐 사실 이때 그 태아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산을 하더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조산아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최대한 우리는 뱃속에 아이가 만삭이 될 때까지는 엄마 모체에 있어야 아이가 건강하고 면역력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조산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는데요. 인큐베이터 안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종 예, 흡입기라던가 뭐 영양 그 들어가는 주사약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특별한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하면 임신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가 성숙을 하려면 보통 이제 36주 이상이 되면 폐 기능이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가 36주 이상, 37주부터 폐의 어떤 이제 표면 활성화라는 그런 약이 아니라 그런 표면 활성제라고 하는 폐의 어떤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37주 이후부터 생성이 된다는 거죠, 태아에게. 근데 36주 이전에 그게 벌써 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폐 기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폐 기능 때문에 굉장히 폐 부전이 오거나 그런 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개월, 28주가 되면 골격계에서 있으면 이제 보통 빠른 움직임도 보이고요. 이때는 신경계가 뇌회전이 빠르고 분분변한 수면과 깨어남 주기가 약간 흡착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는 감각기관에 눈꺼풀이 다시 열리거나 닫고 또 망막층이 완성이 되면서 이때는 이제 눈, 안구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고 동공의 빛에 반사 반응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뱃속의 초음파로 밖에서 보는 거는 아니고요. 혹시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8개월 되는 32주에는 키가 31cm 정도가 되고요. 몸무게는 1.8에서 2.1kg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때는 이제 근골격계가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골격이 이제 형성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갈비뼈에다 손가락과 발가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형성이 되는 시기. 그래서 골격이 굉장히 튼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옆으로 이제 돌리는 상황도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기관도 미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모체에 의해서 신체 외부 소리를 인식하는 단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6주가 되면 35cm가 되는 거고 키로수는 2.2에서 2.9kg까지는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개인 차이는 이제 다소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때쯤이면 이제 거의 아이들이 출산을 임박한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고요. 머리 돌리고 이제 올리고 이거 이제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다는 자연적인 그 현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면과 깨어남의 주기가 뚜렷하게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밤에 이제 같이 잠잘 때 아이도 같이 잠자고 깨어있을 때 같이 깨어있고 이렇다라고 이제 신경계에서 이제 신호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삭인 10개월이 되게 되면 평균 키는 40c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몸무게는 최하 뭐 3.2에서 뭐 4.5까지도 가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골격계도 역시나 활발하고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고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게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계는 배고프거나 편안하지 못할 때는 울거나 강한
집착 반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경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모가 느끼지는 못하는 거지만 태아는 이런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신경계가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아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유전적인 요인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인 것은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염색체 이상에서 오는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팅턴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헌팅턴병 같은 경우에도 염색체 이상으로 일어나는 병인데요. 요거는 이제 헌팅턴병 같은 경우에는 우울이나 기억이나 운동 능력에 대한 상실, 그래서 뇌세포가 파괴가 돼서 정신적인 손상이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던가 어떠한 이제 우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헌팅턴병을 걸리는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개 중에 이제 뭐 몇만 명에 한 명씩 간혹가다 이렇게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다운 증후군은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주변에서 본 기억이 있었을 건데요. 정상적인 인간의 46개 그리고 23쌍이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21번 염색체에서 3개가 전체 염색체 수의 47개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하나가 더 많이 이게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23개, 46개 이렇게 쌍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홀수인 47개라고 이제 밝혀진 염색체 이상 증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동은 정신지체 현상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IQ가 굉장히 좀 낮죠. 보통 사람들에 비해.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심장병이나 백혈병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에도 굉장히 문제가 커서 심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심장이 구멍 났다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질환으로 이제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특징을 보게 되면 목이 짧고 코가 낮고 뒤통수가 납작합니다. 그리고 손에 지문이 없습니다. 우리 손에 사람들은 다 지문이 있잖아요. 근데 다운 증후군은 손가락에 지문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클라인펜터 증후군이라 하는 것은 성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프로이드 이론에 보면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뭐 그런 걸 잠깐 배우셨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프로이드 이론은 우리가 심리 사회학적인 발달 과정,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이지 이렇게 유전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 안에 여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성격 기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태내기에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인펜터 증후군이라 하는 것은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질환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염색체가 남성의 염색체가 XY라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클라인펜터 증후군 경우에는 남성이 XXY라고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라는 염색체가 하나 더 존재한다는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 남성의 2차 성징, 그 성장기, 그러니까 사춘기 때 정상적으로 그 남성의 어떤 그 성인의 그 발달하는 과정이 생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나서 외가는 남자인데 실질적으로 남자의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나 하질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인 펜터 증후군이라고 하는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여성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X 염색체가 한 개이고 전체 염색체 수가 45개인 성염색체 이상에서 외견상 여자이지만 여성 호르몬이 부족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들한테 생기는 증후군이고 클라인 펜터는 남성에게 생기는 증후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2차 성징으로 하게 되면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그 여자는 생리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란을 하는데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본 모습은 여성이지만 이 여성의 기능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게 간혹 몇만 명 만에 하나씩 생겨나는 염색체 이상으로 간혹 아주 희귀병처럼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과학의 기술로 발달이 돼서 염색체 관련된 이런 걸로 밝혀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염색체 결합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어, 있고 또 얼굴이 길고 당나귀의 귀 모양으로 생겼고 고환이 비대해서 정신지체나 언어장애, 자폐증이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X 염색체 결함의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우리 주변에 혈우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혈우병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우병 환자들은 어디에서 상처를 절대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상처라도 지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혈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출혈이 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사망까지도 가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우병 환자들은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상처 그리고 어디 가서도 조심해야 되고요. 굉장히 몸을 잘 아끼고 보호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닐케토증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소변으로 단백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페닐 알라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결여가 돼서 유전적으로 상염색체의 열성으로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페놀 알라딘과 같은 대사물 축적으로 인해서 지능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피부 색소 결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페닐케토증 같은 경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우유 있잖아요. 단백질 이런 거를 이제 체내에서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 특수 분유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먹여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페닐케토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잘 되지 않는 병. 그래서 이건 유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아이가 페놀케토뇨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특수 분유를 먹어야 되고 일반 우리가 먹는 식이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먹게 되면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화, 그래서 생명의 지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겸상저출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애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흑내장성 지진화라고 해서 안구진탄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정체 혼탁으로 시력이 매우 낮고 전신세약 증생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2, 3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생명의 연장은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전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의 사람들의 신체 나이나 생애 주기에 따라서 84세, 90세까지 살아가는 이 이제 굉장히 좋은 살고 싶은 나라에 살지 못하는 그래서 유전적인 결함이 있으면 결국에는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사망을 한다거나 정상적으로 일반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21번 염색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이 많이 좋아지고 발달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50세까지도 그 생명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태아의 영양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보는 건데 균형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형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데오피아 같은 데 보시면 산모들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아이가 기아 상태로 태어나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임신 전에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우리나라도 엽산이라는 걸 많이 섭취를 권장을 하거든요. 엽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이제 칼륨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하면서 그 철분을 결합하기 위한 어떤 이제 식품도 있고요.
그 엽산이란 약을 먹어가면서 굉장히 태아에게 건강을 주기 위한 그 영양 상태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약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엽산뿐만이 아니라 철분제제도 많이 같이 이제 함량이 높은 거를 이제 권장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출산율에 관련해서 아이의 건강한 출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때제때 이제 뭐 영양을 잘 섭취를 해야 되고요.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모들의 건강 검진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주기 때마다 산모들에게 건강 검진, 그래서 피 검사, 뭐 기형아 검사, 유전자 검사 이런 것도 필요에 의하면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연령을 보게 되면 25에서 29세 임신 최적의 연령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이의 건강은 더 좋게 애가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평균 25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22살부터도 건강한 산모 같으면 아이가 좀 굉장히 영양 건강이라던가 태아 출산하기에는 적절한 연령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35세 이상이 넘으면 이제 고령 산모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세대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도 결혼 정년기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2살, 33살 뭐 요때 이제 한참 초산모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하면은 노산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시기로서 지금 세대로서는 뭐 초산도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이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신체적인 나이로 보게 되면 35세가 넘으면 노산으로 인해서 난산을 할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신 중독증이라든가 다운 증후군과 같은 미수가 출산율이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과 같은 이런 이제 뭐 우리가 딱히 뭐 나이가 많다고 다 다운 증후군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유전적인 부분도 같이 결여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정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임신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산모들이 기본적으로 예방 접종이라던가 이런 것들 건강 검진을 잘 체크를 하면서 임신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질병을 살펴보게 되면 풍진으로 인해서 임신 전반에 감염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태아가 그 엄마가 풍진으로 걸렸으면 태아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태아가 심한 경우에는 시각이나 청각 장애, 지체, 정신 지체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풍진을 산모가 그 경험을 하고 있거나 임신 중에 그러면은 빨리 예방 접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유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있어서 또 매독이나 임질 이런 성병으로 기형아 출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산부가 임질에 걸린 경우에는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임균이 임균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고 출생 직후에 신생아의 눈에 페니실린을 떨어뜨려서 시각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내에서 우리가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 AIDS라고 하는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는데요.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사산이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거나 저혈당 등에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산모는 굉장히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전 진찰 또 산전 임신하기 전에 산모가 되기 위한 그 부모가 되기 위한 그 어떠한 예방적인 측면 그리고 그 예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질병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산모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뭐 약물이라던가 어떠한 그 흡연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태아에게 그 영향이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모가 그 태아 중에
알코올을 섭취를 한다거나 흡연을 섭취하게 되면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정신지체가 아니라 신체 기능도 마찬가지지만 전응아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 뭐랄까요? 아이의 어떠한 두뇌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낙후된 그런 발달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알코올이나 담배, 흡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화되는 거죠. 지금 바로 나오네요. 자,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뱃속에 태아가 있다라고 하면 흡연은 태아의 혈류, 이산화탄소 농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손상을 시켜서 임산부가 흡연할 때는 저체중아뿐만이 아니라 미수가, 수면이나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요. 유산이나 영아 사망이 발생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임신 중 또 음주는 뇌와 신체 부위의 성장에 있어서의 세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뇌 세포를 감소시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알코올을 마신 여성의 태아는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이의 어떠한 영향을 심각하게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뇌가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물 복용 또한 우리 임신 기간에 약물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염색체 이상에 있어서 태아 출산율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하는데 임신 기간 중에 불안정 신경 안정제를 먹는다라고 하면 기형아 출산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해도 태아에게 무방한 약이 있고 굉장히 유해한 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뭐 산모들이 산전진찰을 할 때 의사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약을 복용했고 뭐에 대한 부작용이 어떠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정서 상태 또한 임산부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면서 체내, 부신 호르몬, 그래서 우리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촉진되면서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은 임산부는 조기 가능성이, 조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임산부는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스트레스에서 최소화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기 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호르몬 자체가 출산을 앞당기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어떤 정서 상태는 굉장히 컨트롤을 잘 해야 되고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산모한테는 가급적이면 그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조산 가능성이 높고 태아의 저체중,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고요. 호흡곤란이라던가 호흡곤란을 갖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호흡곤란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예요? 조산인 경우에는 폐포의 어떠한 이제 활성 그 표면 활성제라고 하는 그 어떤 비율적인 그 호르몬이라 해야 되나요? 계면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게 37주 이상의 아이가 이제 그 분비가 되는데 이 이전에 태어나게 되면 호흡 곤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폐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폐포가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내기 때에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신체적인 기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정리를 하다 보면 아, 그래. 우리가 옛날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태어나면서 다양하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달 동안 잘 키우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유, 참 그거를 알고 있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불안해서 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지냈지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더 좀 알고 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뭐 우리가 며느리를 보거나 딸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의 발생되는 태아의 발달 과정과 그리고 꼭 중요하게 생각해여지는 아이들의 성장 배경에는 정말로 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렇게 내 주변에 그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산모를 봤을 때는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리고 좀 잘 친근하게 대해주는 게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아기이구나, 영아기. 예. 자, 영아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출생해서 만 2세까지를 영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보다 신체적인 발달이 눈에 띄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뇌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운동 기능과 감각 그리고 지각 능력이 굉장히 발달을 한다라고 했는데 신체 발달을 보게 되면 우리 출생 직후 신생아의 신장은 6개월 동안에 2.5cm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이 되게 되면 약 1.5배의 성장 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요. 체중은 남아는 9.9kg, 여아는 9.4kg 정도가 발달을 합니다. 자, 영아기에는 두미 방향, 그래서 두미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달이 된다는 거고 중심부터 이제 사지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두미 방향의 원칙, 그리고 말초 중심의 원칙, 이걸로 갖다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기에는 머리에 우리가 6개의 숨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아기에 태어난 아이들 보면 여기 앞에 대천문이 있고 뒤에 보면 소천문이 있어요. 대천문은 이제 보통 닫히는 시간이 18개월이면 다 닫힙니다. 근데 이제 소천문은 우리가 생후 1년 이내에 닫힌다라고 하는데 소천문도 굉장히 빨리 닫혀요. 6개월이면 닫힙니다. 요거는 책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천문이 닫히는 시기는 소천문 닫히는 시기보다 늦어요. 그래서 생후 18개월 되면 이제 우리가 숨구멍이라 하는 요 대천문은 팔딱팔딱 뛰잖아요. 아기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18개월까지는 다 닫히는데 소천문 6개월 이내 닫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아 발달이 일반적으로 이제 6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할 시기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랫니부터 시작을 해서 아랫니 2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발생이 되죠. 그리고 4주에서 8주 위에 이제 또 중앙 문치가 출현이 되면서 만 2세가 되면 20개의 유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인이 먹는 음식을 모두 섭취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영아기 때의 운동 발달을 보게 되면 영아기에는 신체 특정 부위의 운동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주로 뇌관에 의해서 통제되는 무의식적인 반사 등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반사 운동이 나타나는데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가 있죠. 생존 반사는 뭐라 그랬나요? 먹고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반사라고 했죠. 그래서 호흡 반사나 빨기 반사, 찾기 반사, 눈 깜빡임 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빨기 반사다, 찾기 반사다,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었어요. 빨기는 뭐예요? 아기가 자꾸 이제 쭉쭉쭉 뭐가 됐든 입으로 들어가면 다 빠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찾기 반사라고 해가지고 볼을 톡톡톡톡 때리면은 이게 이제 젖인 줄 알고 이렇게 입이 옆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눈 깜빡임 검사는 우리가 아이 앞에 바람을 슉 슉 하면 애가 눈을 깜빡거리죠. 보여서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요. 이 감각으로 깜빡거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호흡 반사는 아기가 계속 숨을 쉬고 있잖아요. 코로 입으로 숨을 들여 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흡기 반사 그리고 뭐 흡기와 호기 반사를 같이 한다. 그래서 이게 생존 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원시 반사는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발바닥을 살살살살 간지르면 어때요? 발바닥을 쫙 핀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빈스키 반사라고 했고요. 이게 뭐 발바닥 반사 같은 내용이고 모로 반사는 아이를 갑자기 안고 있다가 훅 밑으로 내리면은 아이가 갑자기 사지를 쫙 핀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오므린다라고 얘기했고, 걷기 반사는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으면 발바닥이 책상이든 침대이든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 바닥에 내려놓으면 발이 그냥 이렇게 위에서 허공으로 막 걷는 연습을 해요. 이게 이제 걷기 반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수영 반사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발달 기능을 보게 되면 대근육 운동의 발달 과정인데요. 생후 2개월에서 3개월이 되게 되면 안아서 일으켜 세울 때 온몸에 체중을 지탱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 올리고 도움을 받아서 앉을 때는 머리를 조금 끄덕임, 그리고 배 쪽으로 등 쪽으로 뒤집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로 반사가 소실이 되고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머리 처짐이 없이 머리를 가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힘이 그만큼 이제 이게 목 쪽에 받쳐지는 거죠. 그래서 안아서 일으켜 세울 때는 가슴과 배를 들어 올리고요. 도움받아서 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등 쪽에서 배 쪽으로 뒤집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6개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개월에서 8개월은 도움 없이 혼자서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도 있긴 하는데 이제 7, 8개월이면 이제 혼자서 앉아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도움 없이 앉고 일어설 수 있고요. 배밀이를 하면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2개월 이후에 이제 뭐 빠르면은 여아 아이들은 12개월이면 벌써 그 이전에 걸음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발로. 근데 이제 남자아이들은 12개월이 넘어서 뭐 13개월, 14개월 때 이제 걷기도 하죠. 자, 이때는 이제 혼자 걷는 거를 시도하면서 아이들이 발달 과정을 대근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근육을 살펴보게 되면 2개월에서 3개월은 손을 펴서 잡는 이 아구 힘이 굉장히 좀 세죠. 그래서 자신의 얼굴 앞으로 손가락과 손을 이렇게 자꾸 만지면서 자꾸 이제 자기의 얼굴을 꼬집기 시작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그래서 뭐 손가락으로 손톱이 길면 아이가 이제 손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자꾸 있기 때문에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하죠. 자, 매달린 물건을 손으로 뻗쳐서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개월에서 5개월은 잡는 물건에 대해서 손을 뻗치고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죠. 그래서 사물과 손을 번갈아 가면서 보기도 하고 손 전체를 사용해서 물건을 잡으려고 하고 그 손과 발을 사용해서 활달이 놉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막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자꾸 잡으려고 하죠. 자, 6개월에서 7개월은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물건을 한 손으로 다른 손으로 옮기기를 시작하는 소근육 운동이 발달이 되고요. 8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손가락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물건을 놓기도 하고 우세한 손이 사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다 오른손잡이를 굉장히 아이들한테 강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어떤 손을 쓰든 그걸 그냥 너무 강박으로 몰아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손이 편한지 본인이 뭐 자뇌가 발달하거나 우뇌가 발달하거나 아이들이 이제 편안한 손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작은 물건을 상자 안에 넣으면서 우리의 그 소리 나는 그 장난감 같은 경우 네모면 네모 칸에 집어넣고 세모면 세모 칸에 집어넣는 이런 게임을 이제 유아기 이제 아동기 때 엄마들이 많이 이제 가르치는 학습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크레용을 쥐고 표시할 수 있게끔 하고요. 책장을 넘길 수 있다라서 어린 아이의 같은 경우는 책을 우리가 이제 페이퍼 책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이제 어떤 이제 책처럼 바시락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헝겊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엄마들이 또는 이제 부모님들이 선물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노면서 스스로가 그 책을 넘기면서 헝겊책을 소리 나면 또 누르고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인용을 하죠. 자, 그래서 감각 기능의 발달을 보게 되면 시각적인 부분에는 출생 후 심한 근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친숙한 얼굴을 구분하고 낯선 사람에게 불안감을 표출하면서 이 시기에는 이제 낯가림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청각은 작은 소리보다도 높고 강한 소리에 민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각 발달은 언어 발달에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들을 수 있는 소리는 10에서 25데시벨이 높은 강도가 강할수록 심장 박동률 그리고 몸 동작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생후 2주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부모와의 소리를 얘가 이제 가늠을 하죠. 그래서 엄마 소리에 반응이 빠른 게 이제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미각과 후각인데요. 미각도 역시나 맛을 잘 느낍니다. 그래서 단맛을 굉장히 잘 느끼고 쓴맛은 얼굴을 찌푸리는 상황을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혀 맛 기관의 임신 7주부터 형성이 되는데 출생 후 초기에 단맛 선호하고 신맛이나 쓴맛, 짠맛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벌써 여기에서 오감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후 2, 3개월이 되게 되면 특정 맛에 대한 기호 이런 것들이 생길 정도로 미각이 발달이 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각은요, 출생 초부터 발달을 하는데 모유 먹는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어머니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유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이가 후각이 발달한다라고 보는 거죠. 분유 먹는 아이들은 이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모유 먹는 아이들은 내 엄마한테서는 모유 냄새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엄마와의 구분이 굉장히 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2, 3개월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분유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있잖아요. 이 간호사들이 첫 출생을 하게 되면 병원 간호사들은 절대 분유를 먹이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도 좋은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유가 좋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병원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유실에 들어가서 유축기 있죠. 그거로 갖다가 착즙기, 그거로 갖다가 분유 이제 모유를 다 짜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이게 병원에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모유 수유를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유는 최소 6개월까지는 먹여줘야 아이한테 어떠한 면역력이라던가 아이의 그 발달 기준에 굉장히 도움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절대 엄마들이 그 병원 간호사들은 모유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간호사들의 어떤 신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 선생님들도 과거에 모유를 많이 먹이신 분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튼튼하거나 한 번도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유에는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항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유가 뭐 편하고 간단하고 주는 게 뭐 좋다라고 하지만 모유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천연 식품이 바로 모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중에 누가 이제 그 출산을 한다라고 하면 모유의 장점을 계속 부각을 시켜서 최대한 12개월까지는 먹여주되 12개월까지 안 된다 그러면 6개월까지만이라도 모유를 먹여라라고 권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분유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통에 뭐 고급진 분유 같은 경우에는 한 통이 뭐 2만 5천 원인가 2만 7천 원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한 통을 갖다가 한 달까지 내 먹는 게 아니라 뭐 2주에 한 번씩 그 소모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유값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 중국에서 옛날에 가짜 분유 막 파는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막 배만 볼록하게 나고 살이 안 찌고 막 그런 이제 기형 아닌 기형처럼 그래서 굉장히 파문이 컸었는데 자, 모유먼지 많지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이 되는 상황이죠. 자, 촉각 역시 우리가 출생 전부터 발달하는데 출생의 초기에는 자신의 입 주위나 손바닥을 주변 촉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6개월이 되면 촉각을 이용해서 주변을 탐색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아기 때는 그래서 인지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만져보고 많이 듣고 많이 그 감각을 활용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아기 때는 다양한 이렇게 감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아이한테 모든 것을 부모가 제시를 해주면 아이가 폭풍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탐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영아기 때는 특정 물건,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에 필요한 상황에서 재생시켜서 문제 해결에 이용하는 개인이 어떤 처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인지 발달에도 이 이제 개월수에 따라서 이제 많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삐아제의 영아기에는 인지 발달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이 기능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감각기에 아이가 통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운동 기능을 통해서 학습한다라고 보았고 영아기의 인지에 있어서는 감각 운동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피아제는. 그래서 감각 운동기 이후에는 또 나름대로 그 이후에 영아기 때라고 하니까 0세부터 2세까지가 감각 운동기예요. 이때는 대속영속성의 개념을 획득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계의 발달 거업으로 보았을 때 감각 운동기는 6개의 하위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 감각
운동기에서는 출생 1개월에는 반사 운동기라고 하고 1차 수능기, 2차 순환 반응기가 있고 2차 순환 반항기의 협응기가 있고요. 3차 순환 반응기가 있고 정신적인 표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삐아제 같은 경우는 감각 운동기가 우리가 이제 영아기에 발달하는 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발달 가업으로 크게 보았는데 여기에선 대상 연속성이 획득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대상 연속성은 뭐예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엄마가 이 물건은 여기 뭐가 있지라고 하면서 애한테 보여주고 이걸 이렇게 등 뒤로 숨겼을 때 처음에는 이 아이한테는 여기 앞에 있는 어떤 물체가 보였는데 이걸 엄마가 숨김으로써 없어졌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진 거야. 라고 얘가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을 생긴다라고 하면 뭐예요? 엄마가 이 앞에서 보여줬는데 숨겼으면 숨긴 데를 가서 찾는다라고 한 게 대상 영속성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을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애완견한테도 공을 확 던져주는 척하고 이 공을 숨기게 되면 던졌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러면은 이 공이 어때요? 주인이 뒤에다가 숨긴 거를 킁킁거리면서 찾으러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상 영속성의 획득이라고 보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서 발달도 역시나 우리가 개인의 어떤 외부 자극과 사고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부여가 되는데 1개월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정서적인 주변 환경 그리고 영아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 시기에 정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 2세는 영아기를 관찰하면서 이들의 정서적인 발달을 가정을 제시를 했는데요. 생후 3개월, 5개월, 7개월, 뭐 12개월, 18개월, 19개월 이렇게 나눠서 보긴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정서 발달에 있어서는 만 2세경이 되면 성인에서 볼 수 있는 감정들의 변화들을 거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연장해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